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주피터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문제 사항이나 논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잘 시작하실 수 있다고 가정하고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런처를 통해서 새로운 노트북을 파이ML 커널을 선택을 하고 3일차 노트북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Day 3 이렇게 이제 생성하고요. 그리고 나서 역시나 이제 숟가락 젓가락 올려놓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숟가락 젓가락들은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종종 이제 쓰고 그 그래프 이제 시각화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죠? 사이클론 써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씁니다. 여기에 그 도구가 한 가지 더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모델 평가를 도입을 했는데 그 모델 평가를 통해서 실험을 이제 그 빨리빨리 수행할 수 있었죠. 어제도 이제 모델 평가 이렇게 해서 간결하게 빨리빨리 이제 실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차에도 모델 평가를 이제 가져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 2일차 노트북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F 하셔서 이 모델 평가의 정의가 담긴 부분을 한번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동하지 않으면 이제 화살표 등을 통해서 그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모델 평가의 정의를 이렇게 이제 복사해 가지고 가져오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제 그 노트북들끼리도 셀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일차 노트북에 해당 셀을 이제 복사한 다음에 3일차 노트북에다가 갖다 이제 붙여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편리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조금 유의하실 점이 요 train test split의 정의가 임포트가 됐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모델 평가가 그 완결성이 있도록 사이클론의 모델 셀렉션 train test split을 다음과 같이 이제 임포트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정의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이 모델 평가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어제 이제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이제 논의하거나 고민할 점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이 모델 평가에 대한 해설을 제가 이제 드리고 또 이제 그와 관련된 상세한 해설을 이제 참조하실 수 있도록 챗GPT의 그 채팅방 링크를 이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런 이제 해설들이 정확하다고 이제 느끼는 경우에는 제가 참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채팅방 링크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방식도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럼 이제 모델 평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고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이거 자체를 그냥 간결하게 보이도록 셀 전체를 접어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모델 평가 함수를 여기서 이제 규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모델 평가 함수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그냥 이제 딱 접어두면 나중에 이제 혹시 필요하면 이제 정의를 살펴보고 아닌 경우에는 그냥 간결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이제 접어두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네, 선생님. 일본의 그 사이클런을 임포트했잖아요. 맞습니다. 밑에 프롬으로 사이클런의 이 타입 폴더에 그 지정한다는 그 임포트를 하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from import를 만약에 이렇게 이제 안 한다 하면은 이 train test split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사이클런의 모델 셀렉션의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렇게 이제 써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주소를 생각하시면은 좀 편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사십니까 하면은 저기 저는 대한민국 서울 뭐 강남구 어디 이렇게 이제 다 얘기를 하면 뭐 대한민국하고 서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계시니까 당연한 얘기고 그죠? 뭐 지구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이클론에 이렇게 임포트를 하시면 이렇게 가능해요.
이렇게 이제 가능한데 이러면 그 사용이 좀 불편하죠. 마치 이제 그 지도를 말할 때 지구,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뭐 무슨 길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냥 이 동네에 있을 때는 그 앞에 부분을 다 생략할 수 있잖아요. 이제 같은 동네 뭐 몇 어느 길인가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뭐 선릉로 몇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에 있는 거 가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 from import문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도 당연히 가능한데 불편하니까 그렇게 쓸 수 있다. 네, 라는 점입니다. 아마 어제도 그런 게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요 비교를 통해서 아마 좀 살펴보시면 더 잘 납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제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 평가 함수는 이제 그냥 거기 있는 거죠. 유틸리티죠. 유틸리티고. 그래서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그 동기화 설정을 바로 이제 당장 이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한 번은 이제 해야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 이후로는 이제 데이 3가 자동으로 이제 동기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그 여기서부터 그냥 바로 이어서 하시고 싶으면 이제 제가 드린 이제 데이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서 하셔도 상관없지만 뭐 직접 작성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 학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데이터로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데이터를 이제 적재하고 가공하는 걸로부터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데이터로서 이제 표현이 된 것이 기계 학습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사이클론에서 지금 사용하는 데이터 셋들을 그냥 이제 그 적재를 세보면 로드 이제 아이리스 그죠? 그리고 이제 로드 캔서, 로드 보스턴 이런 식으로 그 세 개의 데이터셋을 이제 적재를 했죠. 이 원래 그 임포트 구문 내에서는 그 줄바꿈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것을 가독성을 위해서 이제 줄바꿈을 임의적으로 하려면 얘를 이제 괄호상으로 묶어줘야 돼요. 이제 하나의 객체로 취급이 돼서 내가 이제 그 이것들 한 번에 임포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 이제 임의적으로 줄바꿈 하게 되면 문법 오류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임포트를 해서 그 한 거고 우리 이제 실제로 아이리스는 이제 로드 아이리스를 이제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하고 캔서는 또 캔서대로 별도의 이제 칸에서 로드 캔서 이렇게 이제 해서 적재를 하고 보스턴은 문제 보스턴이죠. 로드 보스턴인데 얘는 이제 뻘건 경고가 발생하겠죠. 왜인지는 어제 살펴봤으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뻘건 경고는 오케이 알았어 하고 그냥 접어두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원래는 그 표 형식의 데이터로부터 읽어온 다음에 그뭐 데이터와 피처 네임저 이런 데 해체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편의상 이렇게 이제 가져오지만 실제 작업은 직접 하셔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미 잘 이해하시니까 제가 오늘 이후에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데이터 프레임이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 구성은 안 돼 있고 또 이제 그게 원래 데이터 프레임인지 모르고 근데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성하면 편리하잖아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구성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 이 로드 아이리스 이런 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어, 편의 기능이 있어요. as frame force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로드 아이리스를 그 프레임까지 이제 포함해 가지고 이제 가져올 것이냐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가 펜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도록 설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직접 읽어올 필요가 없도록 해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편의 기준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에즈 프레임 이제 폴스를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리스를 보면 여전히 이제 번치인데 요 아이리스 이제 키즈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요 이제 프레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에 프레임을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타겟까지 다 이제 구성이 이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능은 그냥 그 실제로는 뭐 쓰임이 없죠. 쓰임이 없는데 우리 논의의 간결함과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제 그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비포 애프터 정도로 이제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즈 프레임이 이제 없는 경우에는 여기서 그 어설트 이제 구문에서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아이리스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어설션 이제 예외가 발생하는 건데 에즈 프레임 이제 참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요게 이제 그 프레임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제 false를 하게 되면 이제 어설션 예외가 발생하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편의상 이렇게 이제 가져오고 캔서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요. 보스턴 데이터도 그렇게 이제 하고 싶은데 음, 근데 그 이게 보스턴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게 제거가 예정이다 보니까는 뭐 그 에즈 프레임 이런 걸 구현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이제 신경 안 쓰는 거죠. 어차피 이제 없앨 거 여기다 뭐 하러 노력을 더 들이냐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을 그냥 그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는데 보스턴은 우리가 그 결과론적으로 이제 지금 계속 써야 되거든요. 계속 이제 우리가 그 알고리즘 비교하는 데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종 이제 프레임 형태를 이제 하고 싶은데 이제 이 기능은 어차피 제거할 거라서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보스턴은 우리가 이제 그냥 수동으로 직접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고는 그 파일로 내보낸 다음에 내일부터는 그냥 그 파일에서 바로 읽어오도록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보스턴 프레임은 이제 펜다스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보스턴 데이터로 직접 구성하고 요 컬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턴의 피처 네임즈로 이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보스턴 프레임의 타겟은 보스턴의 이제 타겟으로 이제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보스턴 이제 프레임의 처음 세 개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제 따로 떼어서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그
내일도 불러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그 내일은 또 이 작업을 반복하는 거는 싫으니까요. 이 CSV로 보스턴 CSV를 내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일은 이 보스턴 CSV를 그냥 그 read CSV를 해가지고 바로 프레임에다가 이제 할당을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스턴 CSV가 지금처럼 요 다음 같이 이제 잘 됐는데 아이고 요 색인이 참 들어가 버렸네요. 인덱스 폴스. 그래서 이제 그 불필요하게 이제 색인이 추가되지 않도록 다음 같이 이렇게 이제 해놓고 기록이 잘 됐는지도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데이터들은 그냥 모두 다 토이 데이터입니다. 그냥 규모도 작고. 근데 이런 거죠. 토이 데이터라고 해서 성능이 쉽게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토이 데이터에서도 잘 못하면 대규모 데이터에서는 잘 될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토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일단 수행해 보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그 연산의 속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얘가 그 보여드리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들의 개수가 이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토익 데이터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분석에서 기법들을 비교하고 어, 분석하는 데 이제 용이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이해가 다 되신다면은 그 다음 절차는 이제 실제 보유하신 데이터가 좀 규모가 있으면 거기 적용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좀 규모가 있는 데이터가 될 때는 이제 되기는 되는데 연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소모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수천만 건이 있으시거나 수백만 수천만 건의 데이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되기는 되는데 좀 연산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이제 소개해드리겠지만 최적화 알고리즘을 좀 다르게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라이브러리 자체를 다른 걸 이제 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아이리스에 대해서는 EDA를 좀 했어요. 좀 했죠. 근데 캔서라든지 보스턴은 EDA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죠? 그냥 다짜고짜 뭐 대강 뭐 무슨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잘 모르겠고요.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EDA를 사실상 안 했습니다. 그냥 저기 흑인 인구의 비율 같이 좀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 뭐 그런 칼럼이 있어서 이제 그 안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권고사항 정도로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사실은 EDA를 빡세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EDA 없이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알고리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EDA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EDA를 이제 수행하고 그 시점에서 이제 비지도 학습의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이제 도움이 되는가 그런 관점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EDA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이제 76페이지의 교재 76페이지를 참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은 이제 선형회귀라고 하는 것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선형 모델의 가장 간단한 예측 모형은 직선입니다. 입력이 1차원이면 그에 대응하는 기울기도 1차원이라 그렇습니다.
편향은 직선의 절편입니다. 선형 회귀는 예측 모형을 따라 입력에 대한 출력을 결정합니다. 선형 분류기는 예측 모형을 유형으로 분류하는 결정 경계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형 모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고. 요런 것들을 이제 독립 변수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립 변수와 출력으로서의 종속 변수, 이 둘의 관계가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둘의 관계가 선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독립 변수에 대해서 이제 기울기와 절편을 이제 결정하게 되면 이 종속 변수의 영향력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형 모형의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두 개 이상의 것들도 이제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특징이 두 개인 2차원 데이터는 대응되는 가중치가 두 개입니다. 이 경우 예측 모형은 3차원 공간의 평면입니다. 이러한 평면을 기준으로 출력이 결정됩니다. 3차원 공간에서 그려진 평면은 직선은 아니지만 여전히 선형적입니다. 해당 평면의 기울기는 W1, W2로 결정되고 평면의 절편은 B입니다. 3차원 이상의 데이터셋은 4차원 이상의 공간에서 초평면으로 표현됩니다. 초평면은 시각화가 어렵지만 직선과 평면은 그것의 하위 집합입니다. 초평면은 일반적인 선형 함수입니다. 요 이제 이 경우에 평면이 그 예측 공간이 되는데 어떻게 평면이 선형적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선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선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 각각의 독립 변수들과 이 종속 변수, 출력의 관계가 선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면 이것도 그 선형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n 차원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 같이 이제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n차원 선형 예측 모형은 선형대수의 내적을 활용하면 보다 간결하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선형 모델을 보다 일반적으로 표기하면 입력과 입력에 적용되는 가중치와 편향의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와 편향은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선형 모델의 출력은 매개 변수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 변수는 출력에 대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학습의 목표입니다. 즉,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 대해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는 것이 곧 학습입니다. 그러면 잠시 이 부분 이제 교재랑 싱크를 좀 맞춰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논의 드린 부분은 74페이지에 대응합니다. 요 74페이지에서 그 회계의 경우 선형 모델을 위한 일반화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입력이 임의의 n 차원인 경우 그 n이 1보다 이제 큰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일반화된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재에서는 그 W0부터 이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표기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틀린 건 아닌데 왜냐면 W0부터 하면 이런 거죠. W0, X0, W1, X1 해서 WP, XP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X0부터 XP까지가 되면 이렇게 이제 표기하는 것도 뭐 자기 마음이거든요. n인지 p인지 뭐 갑인지 을인지 이런 거는 임의적인 표기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쓸데없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1부터 n까지면은 전체 그 열의 개수가 n개다. 특성이 n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 0부터 해서 p개로 하면 전체 특성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그죠? 이게 p 플러스 1개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뭐 프로그래머를 위해서 이제 친숙한 표기를 뭐 도입, 그건 알겠는데 뭐 이거는 그런 이익이 없어 보이는 이제 그런 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게 뭐 P냐 A냐 이런 거는 그냥 어, 쓰는 사람의 마음이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게 P 플러스 1개다 이런 거는 좀 쓸데없는 얘기. 그죠? 그리고 W와 B는 이제 그 결국 모델이 학습해야 될 이제 파라메터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성이 만약에 하나뿐이다. 그런 경우에 이제 아까 상의 드린 대로 이게 x가 1밖에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w1 x1 더하기 이제 b의 형식이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그냥 직선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그 소개해드린 내용하고 이제 교재 싱크를 좀 이제 맞춰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특성이 이제 많아지면 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n이 1보다 이제 커지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응되는 이제 각각의 특성에 대응되는 방식으로 모두 이제 기울기를 이제 가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표기가 좀 번잡스럽기 때문에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이 두 벡터의 내적으로서 간결하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소개해드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재 어떤 부분에 이제 대응하는가 그런 부분과 또 이제 표기에 조금 상이한 점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특성이 많아지면 특별한 특성이 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이제 얘기해 보면 이게 그 특성이 n보다 이제 커지는 이제 경우 우리가 이제 시각화할 수 있는 사례가 지금 이제 n이 이제 2인 거죠. 그러면 n이 2가 되면은 이게 곡선이 되는 건 아니고 x1과 x2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하에서는 평면이 됩니다. 예, 평면이 되는데 이게 3개 이상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평면이라고 부르는데 그 초평면도 이제 특성들과 종속 변수들 간의 그 관계는 선형적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직선은 아니어도 여전히 선형적이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형적인 것들이 곡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선도 평면도 이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선형적인 이제 관계를 이제 가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만약에 이제 곡선형의 그런 분포를 가지고 있으면 선형 모형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형 모형 이제 포기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방법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논의가 되겠죠. 네, 좋은 논의 주 특성이 많죠. 어떤 거? 보스턴. 보스턴 그쪽 많죠. 그래서 이제 이 보스턴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잘 관찰해 주신 대로 이 보스턴은 지금 n이 많죠. 보스턴 데이터 이제 쉐입을 이제 살펴보면 이게 특성이 이제 13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x 이제 13이죠. 그러면 이 보스턴 데이터에 대해서 선형 회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적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사이클론은 이제 리니어 모델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제 설정하고요. 현재 이제 그 주택 가격 모형이죠. 주택 가격 모형으로서
특정한 알고리즘을 이제 고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목표죠. 그런데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단입니다. 이 수단으로서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주택 가격의 예측이 되는 모형을 획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형 이제 이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택 가격 모형을 만들고 싶은데 이 알고리즘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못해. 근데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가정해야 되거든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못해. 그럼 결과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이 현재 목표를 달성하는데 미흡하거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십자 드라이버와 일자 드라이버의 예시를 생각해 보시면, 그죠? 그래서 뭐 그 벤치는 뭘 빼는 건 좋은데 그 못을 박는 데는 부적합하잖아요. 그죠? 그 망치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는 뭐잘 안 되네. 최선을 다했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네. 딴 거 써보자.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얘가 뭐 특별히 더 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된다 이런 거는 네 아닙니다. 근데 잘할지 못할지 아직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예, 모델 평가를 이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델 평가에서 주택 가격 모형을 이제 제시를 하고, 이제 보스턴 데이터에 대해서 보스턴 이제 타겟을 이제 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살펴보는 거죠. 이게 이 주택 가격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제 리그레션 모형이기 때문에 그 R2 지표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그 R2 값들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R2의 경우에는 최대값이 이제 1.0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얼마나 이제 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할 때마다 점수가 좀 꽤나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아 이거는 그 데이터 분포에 따라서 좀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 서로 결과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골라보려고 합니다. 일단 0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그리고 그 요 랜덤 스테이트의 값을 0부터 시작해서 한 몇 개 정도를 이제 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랜덤 스테이트 값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뭔지 그런 점들 같이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 결과를 보시면 첫 번째 결과는 훈련 점수가 시험 점수보다 이제 월등히 높습니다. 그죠? 근데 이 랜덤 스테이트 1번에서는 오히려 시험 점수가 더 높습니다. 그죠? 이 시험 점수가 예를 들어서 뭐 수능이라고 이제 치면 수능은 이제 궁극의 그러니까 모의고사라고 하고 이제 이건 연습 문제고 그러면 수능은 뭐야? 이제 수능은 미래의 새로운 데이터겠죠. 지금 우리가 보유하지 않은 미래의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수능에 이제 해당하겠죠. 그죠? 그 문제가 뭐가 될지는 모르죠. 그죠? 근데 이제 모의고사에 최선을 다하면 이 모의고사가 수능이랑 유사할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거죠.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연습 문제와 모의고사가 이렇게 그 시험 점수가 그 점수가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왜 그런가? 이런 점들을 이제 같이 통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랜덤 스테이트 0번의 경우에는 이제 훈련 점수가 높고 이제 시험 점수가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훈련 데이터가 이제 쉬운 데이터가 이제 몰려갔을 가능성이 있고 이 테스트에는 이제 어려운 데이터가 몰려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의 패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차이는 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이유가 데이터 분포의 차이로 기인한 것인가를 우리가 상당히 좀그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의 집합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서 아마도 이거는 모형이 아니고 데이터의 분포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났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결론을 얻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론을 얻기 위한 실험이 이제 이런 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사례는요. 랜덤 스테이트 1번이 보면 연습 문제보다 모의고사를 오히려 더 잘 봤죠. 그러면 반대인 거죠. 모의고사가 쉬웠던 거예요. 연습 문제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그럼 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지금 알고리즘이 동일한데 데이터의 시험 데이터의 집합을 다르게 함으로 인해서 이 차이가 꽤 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다른 요인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건 데이터의 분포로 인해서 성능의 차이가 발생한다고밖에 논리적으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훈련과 시험 데이터의 분포의 차이로 기인해서 성능의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그게 시사하는 바는 데이터가 너무 작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작은 경우에 이제 이 훈련 시험 데이터를 이렇게 섞어 가지고 나눴을 때 결과들이 편차가 심하게 납니다. 이런 편차를 줄이는 좋은 방법은 데이터의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를 늘리면 그러니까 이 성능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고 둘의 편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능은 여전히 안 좋아도 둘의 편차 자체를 줄이는 게 이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야지 이 훈련과 시험, 연습 문제와 모의고사가 비슷하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모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 난이도가 제일 유사한 경우가 지금 여기서는 랜덤 스테이트 4번이죠. 그리고 0.738하고 0.731이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나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형의 성능 평가를 굉장히 정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그 얘의 베스트 성능하고 베스트 성능이 막 지금 보면은 랜덤 스테이트 1때 78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78이 얘의 베스트 성능이냐? 그리고 그걸로 얘의 성능을 이제 결정해야 기대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아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 되는가? 이런 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더 정밀한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랜덤 스테이트를 이렇게 이제 바꾸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랜덤 스테이트 자체를 바꾸면 집합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게 서로 비스무리한 것들도 많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의 분포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모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나가기 위해서 이 평가 방법론이 정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차 18페이지와 19페이지의 영역에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알고리즘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알고리즘의 효과를 확정적으로 이게 확정적으로 성능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 성능의 왜곡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5장의 모델 평가와 성능 향상이 언제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나머지 과정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이 5.1절의 교차 검증이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40페이지의 영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검증은 일반화 성능을 재기 위해 훈련과 시험으로 한 번 나누는 것보다 더 안정적이고 뛰어나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나누고 여러 모델을 학습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점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이제 비교해서요. 우리가 사이클론의 모델 셀렉션의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라고 하는 API를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제 스코어를 이제 하는데 여전히 이제 주택 가격 모형을 가지고서 평가를 이제 하고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가 우리의 모델 평가와 이제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스턴 데이터와 보스턴 이제 타겟으로 이제 나누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기본 설정이 이제 5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그 스코어즈가 이제 나오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V